작은 서점. 내 삶을 해결할 방법이 불현듯 떠오른 것은 어느 날 저녁 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을 때였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앨리스 먼로의 작업실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1960년대 캐나다를 배경으로 한 단편소설로 여자 주인공이 글 쓰는 공간으로 작업실을 임대하면서 발생하는 이야기인데요. 작업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번호 샵 973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읽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 어울리는 책을 세심히 골라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김유리 MD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9976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책에서 소개되는 책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책 소개해주는 곳은 많은데 취향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잘 맞아서 너무 좋습니다 하고. 네. 진짜 책을 소개해주는 코너들은 맞는데 이게 나와 궁합이 맞는다는 거는 또 특별한 맞아요.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전 대단한 게 이렇게 소개해주는 책들 잊지 않고 네. 이렇게 또 구입해서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네. 보니 막 청취자 게시판에 막 예. 인증 댓글 이런 거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점점 입소문이 지금 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출판계의 붐을 또 이렇게 지금 네.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출판사분들도 진짜 네. 나오시는 거 맞냐고 네. 물어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 또 어떤 책을 가져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좀 네. 특이한 책으로 가져왔는데 네. 그동안은 약간 문학이나 에세이 책을 가져오다가 오늘은 라두루프는 말이 없다라는 예술 분야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라두루프는 말이 없다. 좀 낯선 이름이에요, 사실. 피아니스트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2020년에 세상을 떠난 이제 피아니스트고요. 네. 1945년 루마니아 갈라치에서 태어났어요. BBC 뮤직 매거진 선정 역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꼽힐 정도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아티스트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문찬 피아니스트가 반 클라이번이라는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 콩쿠르가 유명해졌는데요. 네. 그 콩쿠르에서도 실제로 우승하기도 했고 조지 에네스쿠 콩쿠르 그리고 리즈 콩쿠르 등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피아노 콩쿠르를 연달아 3곳에서 우승한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 이거는 굉장한 그 호칭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라두루프가 직접 쓴 책이 아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본인의 어떤 뭐 회고록이나 자서전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이 쓴 책이에요? 네, 전 약간 자기가 쓴 자서전은 예, 재미가 예.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남들이 말해주는 라두루프에 대한 책을 가져왔는데요. 예. 그의 별명이 사실 침묵의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인터뷰를 하거나 글을 기고하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네. 초기에는 한두 번 정도 인터뷰를 직접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인터뷰를 아예 어느 정도 반열에
반열에 올라가고 나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거부하는 피아니스트. 네. 네. 그래서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게 좀 답답하잖아요. 약간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게 안 됐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래서 그 책 속에서도 나오는데 네. 매니저가 왜 이렇게 안 하시냐라고 네네. 물어보니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이제 나는 음악에 관한 질문을 받더라도 무언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건 내 음악을 만을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제 네. 좀 멋있는 이야기여서 소개시켜드리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일평생 해왔던 피아노 네. 연주로 관객들한테 이제 말을 건다 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음악에 관한 질문을 받더라도 나는 그냥 음악으로 답하겠다. 뭔가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네. 근데 정말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연주로 말을 건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책은 그를 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네. 그죠? 증언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봐야 될 텐데 어떤 분들이 그에 관해서 말해 주셨을까요? 유명한 이제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쉬프부터 시작해서 네. 제가 최근에 티켓팅에 네. 실패한 조성진 조성진도 피아니스트까지 나오고요. 네, 네. 엄청 많이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예. 총 20분이 인터뷰와 혹은 자기네 글을 기고해 주셨어요. 이런 걸 보면 진짜 자기의 MBTI 정확히 알려면 자기가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줘야 한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객관화를 해야 돼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두루프의 진짜 객관적인 모습들만 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네.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인터뷰도 있다. 근데 이렇게 책으로 또 조성진 피아니스트를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네. 굉장히 좋네요. 그 조성진 팬 입장에서는 반가운 책이겠네요. 네, 사실 글을 쓰거나 이런 아. 모습이 사실 저 팬인데도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사심픽으로 오늘 사심픽으로. 네, 아까 우리 가져왔습니다. 김유리 MD님이 조성진 씨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냥. 네. 라드로프는 그냥 뭐 핑계였어요, 보니까. 사실 처음에 이름을 알게 된 것도 네. 뭐 제가 CD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 좋아서 가지고 있었던 거지 이 피아니스트한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예. 한국에서는 이제 조성진이 가장 존경하는 피아니스트로 널리 알려져 있는 예. 피아니스트라 사실 이 책이 나오는 걸 이제 일본에서 먼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성진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사실 세계적인 이제 거장이라서 저도 이제 살짝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고 왔는데 이분 유명한 게 그거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피아노는 의자가 이렇게 뒤 등받이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런 책상 등받이 같은 의자를 꼭 이용하셨다고. 맞아요. 네, 그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허리허식에 막 휘둘리거나 그런 분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 등받이 의자가 주는 이미지가 조금 놀라웠던 게 이게 뭔가 꼿꼿한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기대는 이미지 있잖아요. 피아노에. 네, 굉장히 좀 그 한 장면이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근데 더 재밌었던 거는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거기에 대한 약간 오마주로 본인도 이런 등받이 의자로 연주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건 저 못 봤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봐야겠어요. 살짝 찾아봤어요, 제가. 네, 진짜요? 네. 자, 근데 라드로프 이분이 음반 레코딩도 거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클래식이라는 게 정말 좋은 그 공연을 연주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이게 사실 일상인데 뭐 달리 침묵의 피아니스트가 아니군요. 근데 이걸 거부했다는 건 좀 이상하다는 좀 생각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클래식 팬이어서 네. 공연을 갈 때마다 무거운 몸을 이제 움켜쥐고 가는데 네. 갔다 오면 항상 역시 실황이 최고야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감동을 또 음반을 통해서 듣는 것도 또 남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공연을 접하기 힘드니까 사실 그게 되게 귀중하게 느껴지는데 특히 연주자들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잘한 연주면 소장하고 싶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네. 좀 들긴 하는데 이제 라두르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섬세하고 투명한 소리 그리고 둥글둥글한 터치감이 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명한 분들이 이제 듣기에는 이제 첫 음만 시작해도 이건 라두르프가 쳤다. 진짜로요? 네, 그걸 이렇게. 알아요? 네. 원래 피아노가 타악기잖아요. 네. 근데 그 둥글둥글한 음악은 약간 타악기 그 너머의 소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 피아노를 둥글둥글한 터치감이 있는 연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뭔가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언어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감이 안 옵니다. 저도. 근데 멋있어요 그 느낌이. 네네. 그
가져다 주는 단어가 되게 그런데 아무래도 그 둥글둥글한 터치감 때문인지 네. 어떤 피아니스트도 그를 따라하기 되게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터치감 때문에 연주가 전반적으로 되게 따뜻하게 느껴져요. 아, 그래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나 왠지 이 연주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될 것만 같다. 어머. 이런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저만 그런 건 아닌지 이제 지휘자 중에 한 명이 인터뷰어로 나오는데 프란츠 벨제메스트라는 분이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그의 음악은 친밀한 음악이다라고 평해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 연주를 해주고 있다. 네. 이렇게 피아니스트가 느끼게끔 이제 감각을 그렇게 정중하게 그리고 네. 친밀하게 다가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소규모 리사이클이든 대규모 리사이클이든 약간 클래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가 있다면 네. 그 세계를 이제 청중 앞으로 배달해주는 연주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녹음을 뭐 거부하고 인터뷰도 잘 안 하고 이런 분의 어떤 우리가 이제 느낌은 좀 까칠한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거장의 모습인데 좀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친밀하고 따스하고 그죠? 네. 반전 매력이 있으신 분이네요. 책 속에서 말하는 라두루프에 좀 또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라두루프가 루마니아 출생이라서 예. 유학을 이제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했어요. 음. 근데 이제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하게 되면 사실 러시아 피아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네. 러시아 피아니즘이라고 하면 요즘에 라흐마니노프 막 이런 쇼스타코비치 이런 연주들을 많이 듣게 되고 예. 사실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곡들을 연주하게 되는데 엄청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만이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 19세기 독일, 오스트리아 작곡가들에 대한 해석이 탁월했는지라 슈베르트라든지 베토벤, 브람스 연주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고 네. 그에 대한 해설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정된 레파토리만 한 건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드뷔시라든지 좀 프랑스 현대 음악까지 좀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어떤 또 장점이 있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네. 이제 시프의 글에서 나오는데 엄청난 완벽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가장 자기 비판적인 사람이 가장 완벽주의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판적이고 자기의 연주에 대해서 되게 비난하는 사람이긴 했는데 뭐 레스토랑에서 약간 청중을 만나신 적이 있었나 봐요. 그때 그 청중이 내일 연주 너무 기대됩니다라고 말했는데 예. 듣자마자 오늘 연주가 너무 안 좋아서 전 연주 안 할 겁니다 하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좀 까칠하네요. 그래서 네. 매니저들이 모두 다 막 얼었는데 그 네. 설득한 거죠. 선생님 연주 뭐 괜찮다. 조금만 더 해보시라. 한 번 연주 더 해보자. 막 이러면서 설득해서 자신의 연주가 최종 리허설까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연습하셨던 캐릭터라고 합니다. 완벽주의자. 네. 그 세 번째로는 저희 전명훈 그 지휘자님도 똑같은데 총보를 다 외운다고 해요. 저는 음악가들이 이게 제일 신기해요. 악보가 없는데도 그냥 막 눈 감고 뭘 연주를 한다는 게 다 그걸 암기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 협연을 하면 사실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악보만 좀 연주하거나 이제 바이올린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정도를 기억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라두루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총보를 다 기억해서 어디에서 뭐가 선배시 울리고 어디서 오보에가 해야 하고 이런 걸 다 기억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것들이 모자랄 때마다 자기가 피아노 연주를 좀 과감하게 좀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같은 협주곡이라도 연주가 하나하나씩 좀 달랐다. 다 다르군요. 네. 그거를 이렇게 순간 박제해서 레코딩해서 사람들이 들려주고 싶지 않았던 이유를 알겠네요. 그 순간 살아있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아무래도 경화악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오케스트라랑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하는 거다 네네. 보니까 연주를 녹음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그 모든 연주들을 또 감상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녹음 그 연주 실황판이 좀 너무 간절했을 텐데 그거 좀 맞아요, 아쉬운 맞아요.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있어요. 네. 네. 음악이 이제 자신의 언어였다는 건데요. 무슨 얘기죠? 네. 루마니아인이지만 네. 사실 모스크바에서 이제 러시아어를 썼어야 했고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계속 런던에서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를 계속 써야 하는 입장이라 자기가 영어, 러시아어를 모두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도
자신의 마음을 오롯하게 이제 담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나면 초창기에는 인터뷰를 한두 번 하셨는데 그러고 나면 약간 어떤 식으로 내가 기록될까라는 거에 대해 되게 두려움이 크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더더욱 말하지 않아도 연주만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네. 같습니다. 침묵의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피아니스트. 그 얘기 하나하나 에피소드들이 좀 범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마지막 연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네요. 네. 그 스티븐 이설리스라는 솔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솔리스트가 마지막 은퇴 공연이 2019년 루체른에서 있었는데 네. 그때 같이 협연을 했다고 해요. 근데 루프가 그때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여가지고 예정된 콘서트들이 앞에 다 못 나가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루체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꼭 해야 한다고 이미 공표도 한 상황이어서 모두가 약간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되게 잠잠하게 잘 서술해 넣었고 놀랍게도 이제 자기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장답게 이제 피아노 앞에 있었을 때는 예. 이제 교향악을 마치 실내악처럼 이제 그만의 프레이징 안에 녹아내도록 이렇게 쭉쭉 연주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연주를 음반으로는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책으로나마 그 상황을 조금씩 상상해 보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책을 읽는 맛이 있는 책입니다. 책으로 음악을 상상할 수 있다. 이거 네.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책은 뭐 은둔에 있던 음악가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또 우리에게 자신의 삶에 중요한 무언가 하나를 남긴다는 거를 강렬하게 좀 보여주는 책인 것 같네요. 네. 마지막에도 사실 자기 은퇴 공연이면 리사이트 끝나고 나서 피아니스트들도 다 마이크 잡고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것도 안 했어요? 네, 그것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아이고, 이게 마지막이다. 장례 네. 공연 인터뷰도 다 거절했다고 해요. 아.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끝내는 게 아무래도 자신의 삶에 피아노 하나 있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을 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예술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이제 가닿는 것도 청취자들의 하나의 임무가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우리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죽기 전에 딱 한 곡을 듣는다면 바로 이 라도르프의 연주곡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면서요. 네. 어떤 곡이에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슈베르트가 죽기 몇 달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작곡한 소나타 21번 B 플랫 장조인데요. 네. 네. 그가 연주곡으로 꼭 듣고 싶다고. 그랬구나. 이거 긴 곡이죠? 네. 저희가 담아내기가 좀 힘들겠군요. 어떡하지? 각자 찾아서 듣는 걸로. 들으시고. 안타깝네요. 네. 그 책 속에서 계속 이제 그런 협주곡이라든지 음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본인 이제 라도르프의 음반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이제 유명한 곡들이 나와서 상상해 보면서 듣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이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구미가 담기는 또 좋은 책 하나 소개받았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소개해드린 책은 루마니아 피아니스트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타가키 지카고가 엮은 라도르프는 말이 없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리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슈베르트 소나타 21번은 너무 긴 관계로 이 곡을 좀 골라봤습니다. 슈베르트 즉흥곡 도이치번호 899번 작품번호 90 중에서 제3번 G 플랫 장조 라도르프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올 때마다 네. 늘 웅장하게 소개해 주셔서 네. 막 뜨거워집니다. 저희는 항상 모시잖아요. 네, 불렀어요. 나와 계십니다가 아니라 모셨습니다. 아, 네. 영광입니다.
아니 청취자 노용식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최민석 작가의 연기력이 일품입니다. 아마 그 불편한 편의점 듣고 남겨주신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부끄럽습니다. 연기 경력이 있으신 줄 몰라서 다음에 아니 조금 그게 무슨 경력입니까? 옛날 학생 때 동아리 잠깐 했다. 그건 거죠. 거기서 탄탄히 기초가 다져진 거죠. 다음에 저희가 또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합니다. 이연경 청취자님께서 김호연 작가님의 불편한 편의점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노숙자 남주 캐릭터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이었지요 하셨어요. 진짜 누구의 말을 좀 경청해 준다는 거 요즘 좀 사라지는 미덕 같아요. 다 자기 얘기하느라 바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좋은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네. 너무 생각하니까 감동적이어서 목이 맥. 그 기본적으로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네. 경청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미 그런 미덕을 충분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여러분의 사연에 의견에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청이 없으면 불문학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최민석 작가님과 함께하는 불문학 특히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작품은 어떤 건가요? 네, 앨리스 먼로의 작업실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일단 작가 소개를 좀 해보자면 앨리스 먼로는 1931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한적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한평생 단편 소설만 써온 단편 소설의 대가입니다. 네. 대학 재학 중에 첫 단편 그림자의 세계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37살 즈음인 1968년에 첫 소설집 행복한 그림자의 춤. 네. 이 책이 오늘 소개할 맞아요. 작품이 실린 책입니다. 네. 이 책으로 캐나다 총독 문학상을 탔습니다. 이때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후에 여기에 실린 작품들이 TV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면서 네. 작가로서의 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단편 소설만 쓰는 분들이 있을까요? 정말 단편 소설만 써서 이 시대에 뭐 체오프다 뭐 이런 별명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왕왕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단편에 상을 주는 문화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하자면 앨리스 먼로가 서구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유는 네. 서구권에서는 장편 문학을 높게 쳐주고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출판을 하면서 데뷔를 하는 구조고 네. 우리는 입상을 하면서 데뷔를 하는 구조입니다. 네. 지금은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근데 입상을 하면서 데뷔를 하는 구조는 신춘문예에서 기인하는데 그건 단편 소설인 거죠. 네네. 아무래도 현실적인 요건 때문에 단편 소설이 심사하기 좋다 보니까 그게 주요 문학상의 수상과 이제 이어지는 건데 네.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이상 문학상, 이호성 맞아요, 문학상, 맞아요. 뭐 네네. 독립 문학상 다 단편에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누구라고 이름을 뭐 부르긴 좀 그렇지만 많을 겁니다. 단편 위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또 이런 정보들 좋습니다. 뭔가 이게 제가 출판계, 문학계에 좀 이렇게 지식을 쌓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과 더 우리 이런 분들과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근데 이 앨리스 먼로라는 작가가 상복이 굉장히 많은 작가라면서요. 네. 일단 캐나다에서 제일 권위 있는 문학상이 총독 문학상인데 네. 지금 한 번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2번. 아니 그걸로도 성이 안 차서 3-4번. 곡삼자. 같은 상을 3번이나 올렸죠. 3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일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길러상은 문학상을 잘 길러서 한 번도 아니고 2번. 2번을 받습니다. 길러상이 이제 사람 이름이겠죠. 그쵸,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저 진짜 믿으려고 그랬잖아요. 문학상을 너무 잘 길러서 이게 네.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넘어가서 미국에서는 전미도서 비평가 협회상을 받았고 네. 오헨리상을 받았고 미국에 갇힐 수 없다. 네. 바다 건너서 영국까지 가서 맨 부커상을 받았죠. 여기 시작이에요. 더 큰 상도 받았잖아요. 이분. 그렇습니다. 네. 미국, 영국 너무 좁다. 내 문학성이 여기에 갇힐 수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듯이 2013년에는 단편 소설가로서는 최초로 네.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당시 심사위원회가 그 표현한 선정의 변이 이렇습니다.
장편 소설의 그림자에 가려진 단편 소설을 가장 완벽하게 예술의 형태로 갈고 닦았다. 근데 이 그림자라는 표현이 사실 그 작가에게 맞춘 표현이거든요. 오늘 소개하는 책 행복한 제목이 그림자의 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보면 네. 작가에게 어울릴 법한 헌정사와 같은 표현을 할리먼이 좀 쓰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번에 한강 소설은 뭐라고 표현했죠? 기억나세요 혹시? 대충 기억이 나는데 역시 막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해 역사에 가렸던 뭐 그 과거를 정면으로 응시한 네네. 직시한 뭐 맞아요. 그것에 뭐 용기의 네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줬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역시. 근데 이 앨리스 먼로 작가는 이제 주로 여성에 관한 그런 여성 네. 문제를 좀 다루는 그런 작가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그 정보를 보면 1931년에 태어난 여성 작가입니다. 네. 이 출생 정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성이 더 차별받던 시대를 몸소 체험한 작가인 거죠. 네. 그래서 작품 안에 여성으로 살아갈 때 겪어야 할 겪었던 네. 그런 고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사실 오늘 소개하는 작품 작업실도 그런 면이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네, 오늘 작품은 매우 짧은 단편입니다. 매우 짧더라고요, 유독. 근데 아주 함축적으로 재밌게 읽었어요. 네. 제가 이 작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네. 그냥 이런 작품이 있구나 한번 알고 넘어가시라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소개하는 작품이 예고편의 역할을 해서 결국은 행복한 그림자의 춤을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요 지금 첫 작품이 이제 작업실인데 이 네. 뒤에 나오는 이 다른 단편들도 다 재밌어요. 다 읽을만해요. 다 훌륭합니다. 다 그렇군요. 훌륭하고 네. 저는 사실 오늘 그 첫 작품을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네. 이 작품이 굳이 따지자면 첫 소설집의 첫 작품이거든요. 네. 작가가 낸 첫 소설집의 첫 작품이에요. 이런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한평생 작가로 살아오지 않던 사람이 자기 작품을 처음으로 낼 때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하고 싶었던 것,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터지거든요. 응축된 게 드러나는 거죠. 네. 그 중에서도 첫 작품은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삶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데뷔작을 꼭 챙겨보는 편이고 네. 특히 표제작, 그다음 첫 작품 이런 것들을 꼭 챙겨보는 편입니다. 네, 내가 살아온 그 여정에 꾸밈 없이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첫 작품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민석 네. 작가님의 첫 작품은 저는 첫 소설집이 시티 투어 버스를 탈취하라였고 그게 첫 작품이었어요? 예, 그게 표제작이면서 책에서도 제일 처음에 실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바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앨리스 먼로의 행복한 그림자의 춤에 수록된 첫 작품 작업실 줄거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 역시 작가입니다. 때는 1960년대 후반, 장소는 캐나다의 작은 마을입니다. 나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셔츠를 다리다가 문득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림질을 하다 말고 거실에 가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한테 말을 합니다. 나 아무래도 작업실을 얻어야겠어. 그런데 이 말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좀 허황된 소리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태여 내가 작업실을 얻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이 있으니까요. 네. 집은 쾌적하고 널찍하고 심지어 바다가 훤히 보여서 네. 전망까지 좋습니다. 게다가 맞춤 설계한 식당도 있고 친구들과 담소를 즐길 공간에 정원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공간이 없어서 작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네, 주인공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라 그랬잖아요. 삶의 문제. 그렇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출판된 책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나는 소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작가라고 여깁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내가 집에서 소설을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답시고 네. 그래서 요즘 뭘 쓰냐? 네. 야, 그거 참 좋다. 이런 식으로 나를
팔자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죠. 아, 네네. 집에서 한가하게 소설이나 쓰고 그쵸, 있네. 그렇네요. 우리도 그런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소설 쓰고 앉아 있네. 네네네. 그런 말 제가 옛날에 많이 들었거든요. 예. 아, 작가님 경험에서도 소설가 되기 전에요. 아, 그래서 제가 아예 소설가가 돼버렸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작가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주인공이 느끼기에 집은 사실 남자의 공간입니다. 남자의 공간이라고요. 이게 이제 집이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일을 하는 것은 이 1960년대 캐나다에서는 그 사회가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온 남자가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집에서는 물건이 남자 중심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의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전화기가 놓여 있고 그의 동선 위주로 가구가 배치됩니다. 네. 그가 누구죠? 아빠, 남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은 남편의 공간입니다. 반면에 주인공한테 집은 가사의 공간입니다. 네. 끝없이 가사를 해야 하고 육아를 해야 하는 그야말로 노동과 휴식이 분리되지 않는 공간인 거죠. 당연한 거죠. 남편은 일을 마치고 집에 온 거고 가사를 하는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집이 일터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나는 나의 또 다른 일인 소설 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작업실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남편한테 이런 사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뭐 그러든지. 대답은 굉장히 무심했지만 무심하게. 네. 나는 기뻤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침내 허락을 받은 거죠. 네, 작업실을 얻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가면서 봐뒀던 사무실을 얻고 원하는 대로 꾸몄습니다. 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집 주인인 남자 멜리 씨가 작업실에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이제부터 사건이 막 발생을 하죠. 네. 건물 주인 멜리 씨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나한테 사무실의 용도를 물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글을 쓸 거라고 밝혔죠. 그게 화근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주를 하자마자 찾아온 멜리 씨는 여기가 글을 쓰기에는 너무 횡한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여자들은 아늑한 걸 좋아하는데 네. 커튼이 필요하면 내가 돈을 대겠다. 이런 식으로 참견을 해댑니다. 예.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확실히 내 태도를 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몰랐습니다. 라면서 거듭 사과를 하는데 나는 이걸 보면서 내가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잘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똑부러지게 본인의 감정을 얘기했어요. 그럼 잘한 거죠. 왜? 네. 멜리 씨가 네. 사과를 하겠다고 화분을 들고 사과를 오더니만 하겠다고, 네. 그 다음에는 사과가 더 덜 됐는지 차 주전자를 들고 오더니만 그 다음에는 또 휴지통을 네. 선물로 들고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계속 뭘 또 들고 와요. 네. 이렇게 거절 못하게. 네. 네. 그러면서 매번 어물쩍 작업실에 들어와서는 막 이야기를 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 멜리 씨 때문에 최대한 조용히 작업실을 오가는데 네. 그 와중에도 그는 어김없이 찾아와서 노크를 막 해댑니다. 이렇게요. 네. 없는 척 해야죠. 네. 그래서 네. 나는 없는 척하면서 네. 아무 대꾸를 안 하죠. 이 정도 되면 이 집주인도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소설이 쉽게 끝나겠죠. 멜리 씨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했다는 네. 사람처럼 네. 문에다가 쪽지를 붙여놓습니다. 작가입네, 예술가입네 하는 작자들에 관해서라면 썩 좋은 소리는 못 들었지만 내 골칫거리가 될 줄이야. 무슨 소리인지는 아실 테지? 이러면서 이제는 막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예. 심지어 내가 없을 때 몰래 문을 따고 들어와서 내가 쓴 원고를 훔쳐 읽기 시작하고 작업실 문에다가는 밤늦게 술 파티를 벌이는 거 아니요? 음흉한 원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악랄한 내용의 쪽지까지 붙여놓습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네. 주인공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에도 나는 모른 척하면서 네. 버팁니다. 사실 이거 계약할 때 이거 서로 이렇게 방해하자 이거 다 넣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좀 뭔가 순진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60년 되잖아요. 그러게, 그거 옛날 얼마나 얘기니까. 기뻤겠어요. 네. 빨리 계약해서 얻고 싶었겠죠. 네. 네. 나는 왜 모른 척했느냐. 내 소중한 작업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둘은 불편한 관계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날. 네.
어느 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네. 건물 화장실에 누군가가 네. 낙서를 잔뜩 해놓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멜리 씨가 나한테 온갖 모욕을 퍼부어댑니다. 네. 겉으로는 나를 범인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어쩌면 그는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린애들이나 할 법한 그런 장난을 할 리가 없잖아요. 네. 하지만 멜리 씨는 이 낙서를 빌미로 삼아 실은 나를 공격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그 거죠. 건물의 화장실은 잠겨져 있지도 않고 누구나 들락날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주인공이 범인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네. 어떻게 요건 하죠?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진짜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멜리 씨가 썼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자작극? 소설에서는 네, 네, 밝히지 네. 않지만.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더 이상 분노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네. 그냥 그대로 짐을 싸서 나와버렸어요. 이건 아니죠. 싸워야죠. 이거는 본인의 권리인데 내가 지금 월세를 다 내고 있는데 제가 느낀 감정이 그거였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네. 저는. 네. 그래서 그 다음 대목의 진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앨리스 멀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부정적 기운을 풍기는 인간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다. 예. 하지만 나는 그 이후로 아직도 작업실을 구하지 않고 있다. 나는 당분간 작업실을 구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머릿속에 한 장면이 계속 떠오른다. 네. 그건 뭐냐면 걸레를 들고 한숨을 쉬며 화장실 낙서를 지우는 멜리 씨다. 보지 않았는데도 자꾸 떠오르는 그 괴상한 장면이 가물가물해질 때까지는 네. 작업실을 얻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사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엔딩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를. 첫 번째, 네. 60년대 그 캐나다 시골에서 이 집주인 멜리 씨로 대변되는 네. 폭력적인 그 행동을 일삼았던 예.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폭력적인 그 행위의 피해자들이 네.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없었던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네. 이런 시대였다. 그런데 이게 소극적인 도망감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소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앨리스 멀로가 진술을 하잖아요. 네.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게 있다. 그건 바로 화장실의 낙서를 계속 지우고 있는 멜리 씨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가해를 했던 그 가해자는 결국은 자신이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폭력성의 이유 없는 폭력성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네.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진지하게 해석을 했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되게 재밌게 그냥 해프닝으로 예.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또 어떤 그 뭐, 사회관계에 있어서 폭력성이기까지 하니까 이게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자전적인 이야기로 비춰지네요. 그렇죠. 약간- 정말 이건 약간 자전적인 이야기인 거죠. 트라우마로 예. 남아 있을 수 있겠네요, 이 작가 앨리스 입장에서는. 멀로는 네. 늘 단편 소설을 썼고 네. 대부분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썼고 특히 이 소설은 네. 앨리스 먼로가 자기의 이야기였다고 예.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멜리 씨가 그렇게 행사한 폭력은 네. 과연 누구에게 행사한 거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택했던 그 선택 그것은 결국은 멜리 씨에 대한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네. 나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그에게 안갚음을 하는 소극적인 방식의 복수가 아니었나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동시에 그것이 시대적 현실이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활자화돼서 소설로서 그 사람의 만행을 밝히는 뭐 통쾌한 복수를 한 거네. 우린 지금 멜리 씨가 뭐 실명으로 이제 적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보지 않았을까요? 그때 우리 집에 우리 건물에 저기 월세 살던 그 작가잖아 하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멜리 씨가 네. 아니라 뭐 네. 먼로 씨일 수도 있고 네, 네. 먼로는 여자 이름인가요? 아무튼 상을 받고 거듭하고 그럼요. 이 작품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유명해졌으니까. 고통을 받겠죠. 그렇죠. 네. 그걸 뭐 제가 통쾌해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작가의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또 여기서는 또 여성 작가로서의 어려움,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좀 고충도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네. 이 작품을 읽고 세 가지 고충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성으로서의 고충을 말씀하셔서 얘기를 하자면 이 주인공이 끊임없이 그 집주인의 간섭을 받잖아요. 네. 물론 여기에는 주인공의 직업이 작가라는 점도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작가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을 법한 직업이거든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본인이 작가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작가는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작가는 무슨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뭐 누구나 음악가도 될 수 있고 누구나 화가도 그렇죠. 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품을 보면 멜리 씨가 네. 자신을 걸핏하면 글 좀 쓰고 글 꽤나 읽은 사람으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심심찮게 요즘 뭘 쓰냐, 어떻게 쓰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면서 간섭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주인공이 만약에 의사나 회계사였다면 네. 이렇게 간섭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뭐 아무튼 이 작가라는 점을 차치하고 보자면 집주인 멜리 씨가 간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인공이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한테는 화사한 작업실이 어울린다. 글쎄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여성의 작업실에는 네. 화분이 있어야 된다. 여성의 작업실은 아늑해야 한다. 이렇게 사사건건 네. 참견을 하는 거죠. 주인공이 작업실에 입주한 뒤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즉 뭐 책상, 의자, 찻잔 요 정도만 갖다 놓고 굉장히 휑한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요때 대뜸 주인장이 작업실을 둘러다 보다가 이렇게 말하죠. 커튼을 다시겠다면 비용은 제가 대겠습니다. 집도 색감을 잘 살려야 하는데 이렇게 계시다가는 없던 병도 생길까 봐 걱정스럽군요. 남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아늑한 것을 좋아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절과 배려를 가장한 간섭이 시작되고 네. 급기야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까지 주인공한테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앨리스 멀로는 이 작가라는 직업 그리고 여성이라는 성별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쉽게 스스로를 설명할 수도 없고 쉽게 인정받을 수도 없는 존재는 타인이 예상하기도 힘들 만큼 엄청나게 필요하고 위협받는 일상을 견뎌내야 한다고 말이죠. 네. 그러면 그냥 소설로 들어가서 이 집주인과 관계를 잘 맺어서 작업실을 내가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이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아유 예 한번 뭐 좋은 얘기 제가 한번 소설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해줬으면 좋았던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저는 약간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작가였으면 어떻게 했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이 집주인은 좋은 마음에서 자꾸 뭐 쓰레기통도 갖다 주고 화초도 갖다 주고 이런 거였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 또한 이 소설이 갖고 있는 그 지향성 안에서 보자면 뭐 바람직한 대응 방식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맞서서 싸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60년대라는 환경을 고려했을 때 결국 앨리스 멀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답이 없는 사회, 출구가 없는 그 갇힌 성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내가 비루함은 알지만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답이 없는 답답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답답함을 독자들도 같이 느끼면서 아 정말 이런 시대구나 라고 공감하게끔 만드는 힘을 가진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그 불확실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 작품이 결국 세 가지의 고충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여성으로서의 고충이고 두 번째로 작가로서의 고충은 뭐냐면 직장인은 자기를 설명하기가 쉬워요. 명함이 있으니까. 근데 작가들은 자기를 설명하는 방식이 오로지 책뿐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소설가 최민석입니다. 그러면 무슨 책을 썼죠? 이렇게 물어보지 명함 주세요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작가가 명함을 파서 다닐 수는 있지만 그건 조금 뭐 그런 분들은 존중하지만 명구한 방식이고 결국은 저는 뭘 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첫 책이 아직 안 맞아요. 나왔어요. 작품이 나의 존재인데 그렇죠. 아직 존재로서 같이 인정을 받지 못한 그렇죠. 지금 주인공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책인데 첫 책이 안 나왔기 음. 때문에 불확실한 존재로서의 고충과 네. 여성으로서의 고충을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 멜리 씨는 자기 딴에는 뭘 사과한다고 계속 화분이고 글쎄요. 뭐 쓰레기통이고 뭐 들고 오잖아요. 그게 좀 아이러니했어요. 네. 이게 자기 딴에는 배려예요. 네. 그런데 상대가 원치 않는 배려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 맞습니다. 60년대 얘기를 한 거죠. 이걸 현대적으로 가장 쉽게 떠올리면 스토킹이에요. 네네네. 스토킹은 사실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일종의 보면 출발하는. 스토킹의 한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삐뚤어진 애정의 방식이 결국은 원치 않는 애정을 퍼부었을 때 네.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의 이때 당시에는 없었던 얘기를 꺼낸 작가가 아니었나. 네. 그래서 상대가 원치 않는 배려 또한 예. 폭력이 될 수 있고 배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아, 작가로서의 나만의 공간을 갖기 위한 어떤 그런 분투가 이제 결국은 뭐 성공하지 못하고 끝난 아주 짧은 단편인데 이 작가가 지난해 사망을 했어요. 네. 오, 예. 아마 작년에 그러면 굉장히 작가에 대한 작품들이 좀 다시 주목을 받는 해였겠네요. 이제 뭐 모든 작가들은 이제 사망을 하면 예. 그 다시 주목을 받고는 하지만 앨리스 멀로는 사실상 2012년에 단편집 디어 라이프를 내놓은 다음에 은퇴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네. 많은 사람들이 앨리스 멀로는 이제 사실상 작품 인생이 이제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죠. 보통 활동하는 작가한테 주거든요. 은퇴를 하면 잘 안 줘요.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앨리스 몰로는. 사실상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언은 안 했지만 네. 사실상 은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할리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동안 단편 소설에 쏟은 공을 인정해서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게 의미가 크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이 영미권에서는 네. 단편의 가치를 그렇게 높이 쳐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앨리스 먼로가 은퇴도 했고 단편 소설만 썼기 때문에 노벨상을 탈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앨리스 먼로의 수상이 결국은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길을 한평생 걷다 보면 네. 그것에 대한 결과가 따라온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 앨리스 멀로가 상을 받기 위해서 영미권에서는 장편을 알아주니까 나도 상을 한번 받기 위해서 장편 소설을 썼다. 그랬다면 오늘날처럼 단편 소설의 위상을 높인 대표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하지 못했겠죠. 네. 그래서 세상에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네. 간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평생 쭉 걸어가는 묵묵히. 그것이 비록 상을 받지 않을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고 그것이 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네. 가장 뿌듯한 방법이다. 아. 그걸 저는 멀로의 삶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실 이 앨리스 먼로의 행복한 그림자의 수록작 작업실은 이 작가에 대한 어떤 소개를 위한 입문이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작업실뿐만 아니라 이 작가의 많은 단편들을 접하라는 우리 최미석 작가님의 권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책 한번 제가 이제 회사 도서관에서 빌렸는데요. 굉장히 많이 낡은 책인데 시간 날 때 한번 틈틈이 하나하나씩 끄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좋은 단편들이라고 아까 분명히 그러셨죠. 네. 네. 아까 제가 뭐 깨달았다라는 거는 뭐 네.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발견한 것 정도로 네. 하고요. 여러분은 네. 책을 읽으시면서 많은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덕분에 앨리스 먼로라는 또 소중한 작가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최미석 작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어!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서점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